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2025년도 계리직 필기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들 보셨을까요? 좋은 결과가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컴퓨터 일반 과목이 너무 어렵게 출제됐고 또 예상치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출제되면서 안 좋은 결과로 많이 힘들어들 하시고 지금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심란하고 그렇습니다. 화도 많이 나고요. 왜 꼭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리직의 역사를 쭉 보면 2019년도 때 정말 너무 어렵게 출제가 돼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입력해 주시는 예상 점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70점대 초반에서 70점대 중반 지역 우정청별로 좀 상이하게 보통 70점대 초중반에서 커트라인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자, 2019년도에는 60점대 50점대의 커트라인이 형성될 정도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또 난이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가 굉장히 더티하게 출제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자, 그 이후에 우정사업본부가 여러 가지 이제 여론 인식도 하고 해서 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래도 나름 문제 출제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싶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일반 과목은 조금 어려웠지만 전반적으로 우예보 과목이 평이하게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 조정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번 시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상통 모든 선생님들이 24년도보다는 좀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편 과목이 조금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던 것 같고 특히 컴퓨터 일반과 영어 과목이 많이 어렵게 출제가 돼서 우예보를 고득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일반과 영어 과목에서 과락으로 지금 불합격을 예상하시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꼭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어야만 할까? 단지 지금 혹시라도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가 어차피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어야 하니까 뭐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강의를 하는 강사가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분노를 하고 또 저도 이렇게 물론 이제 이 해설 강의 같은 경우도 당일날 시험 당일날 제가 촬영을 했었습니다만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좀 과격한 표현들도 있고 해서 다시 촬영을 하는 겁니다만은 왜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단순히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 지정된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그러한 의혹이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한 과목에 너무 집중된 그러한 문제 출제에 어떤 편향된 그러한 문제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그 문제들 자체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너무 높아버리면서 이것이 과연 구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계리직 시험 문제 정도의 난이도에 합당하냐. 난이도가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20문제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서너 문제 정도가 킬러 문항으로 조금 더 어렵게 그리고 나머지 한 16문제 정도를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관건은 그 킬러 문제의 네 문항을 맞추는 게 아니라 16문제 정도 출제되는 그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누가 더 많이 맞추느냐. 자, 여기에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누차누차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제된 시험 문제 자체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컴퓨터 일반만 보더라도 13문제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그나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너댓 문제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보통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게 무엇을 묻는 건지조차 잘 파악이 안 되면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나는 이 문제들마저도 다 미리 공부하고 갔고 다 알고 풀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요. 자,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합격을 하신 분들 또는 컴퓨터 일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시험장에서 상당히 난했고 어떻게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 총평을 보자면은 일단 난이도는 최상급 난이도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문제 자체의 난이도로 보자면은 2019년도에 결코 뒤지지 않아요. 2019년도는 물론 몇몇 킬러 문제가 있었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렵다는 것도 어렵다는 거지만 2019년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티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어요. 다시 말하면 보기 박스를 주고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런데 보기 박스의 보기가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근데 지문만 긴 게 아니라 기억부터 시옷까지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 정도의 보기를 주고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뭐 이런 정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2019년도에는 기억부터 시옷까지 엄청난 개수의 보기를 주고 거기서 옳은 게 몇 개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몇 문제 막 포함되면서 굉장히 더티하게 출제가 되고 지문 자체도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글로 독해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한 더티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었다라는 것이고 실제 문제 난이도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험 문제가 더 난이도는 더 높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 자체 한 문제 한 문제를 놓고 보면은 뭐 막 그렇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문제를 막 더티하게 출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름 출제자는 고심하고 출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보면 알 수는 있는데 그 고심의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도 이 계리직 시험 문제는 우편 예금 보험 문제는 천안에 있는 우정교육원에서 우정교육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연수를 받으러 가시면 우편 예금 보험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는 교수님들 그분들이 출제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아마 전해 들었고요. 컴퓨터 일반은 이제 외부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해서 출제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컴퓨터 일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 섭외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매 시험 때마다 이제 출제하는 분들이 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 때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출제 교수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구급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봤던 분들은 아닐 것이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문제 스타일이나 문제 출제되는 어떤 이 문제의 주제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구급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분들은 아니다. 특정 자신이 좀 전공한 주전공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쪽 주전공하신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아마 보안 쪽 데이터 통신 보안 쪽 주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두 분이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최상급 난이도 문제뿐만 아니라 범위 외 자료 구조 이제 이 문제는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이따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문제 출제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급 전산직 문제를 응용해서 출제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몇 문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안기사 문제를 또 역시 응용해서 출제한 문제들이 뒤쪽에 대거 문제 출제가 4문제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번 시험이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시험을 위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24년도 시험 문제에 예상치도 않았던 어떠한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보안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게 예상치 않았던 내용의 문제가 출제되면서 또 그걸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정보보호론을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를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들 안에서 우리는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컴퓨터 일반은 이 범위가 없는 제한되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건 다 컴퓨터 일반이라 볼 수 있다 보니 이걸 자꾸 넓혀 나가게 되면 이 열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5년도 시험 대비로 여러분들께는 계산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뭐 논리회로라든지 또는 뭐 어떠한 숫자 진법이나 보수나 뭐 이러한 뭐 카르노맵 이러한 부분을 대거 강의에서 제외를 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범위를 줄여드리면서 그마저도 진행을 하면서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또 막 논리회로 문제 2문제 막 진법 문제 1문제 막 3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진짜 큰일인데 라는 겁은 나지만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어떠한 변경된 커리큘럼을 봤을 때 아마 의도는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과감히 배제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드렸고 다행히 그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새로운 분야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7급 전산직 문제 다음 시험 준비할 때 다 풀고 정보보안기사 문제까지 막 그 내용까지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컴퓨터 일반 한 과목만 준비하는데 1년 준비해도 다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제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달라. 물론 변경되는 과목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무슨 과목 이렇게 정리를 해줬지만 간단하게 해줬어요. 예를 들어 엑셀 같은 경우도 함수식이나 수식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겠다라고 해놓고 이번 시험 문제 엑셀 2문제 출제됐는데 전혀 또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스파크라인이라고 하는 또 그런 것들까지 출제되고 함수를 아닌 이런 내용까지도 출제가 돼버리고 도대체 어떠한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수험생들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강의를 해야 되는 강사는 뭘 기준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것이냐. 차라리 컴퓨터 일반 과목 없애세요. 그럴 거면.
너 유순 너 뭐 먹고 살라고. 아예 못 먹고 살아도 돼요. 안 하고 싶어 진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하면. 아니 시험이 끝나고 고맙습니다 인사도 듣고 나도 열심히 강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고 적중도 많이 되고 그 보람이 있어야 더 힘이 나서 강의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방향성을 잡고 정말 한 문제라도 여러분들 맞추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럼 그거 정말 막 어떻게든 여러분들 푸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막 노력하고 문제도 또 만들고 훈련시켜드리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결과가 나와버렸을 때 이 무너지는 자존감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이 상실감 저뿐만 아니라 수험생분들이 겪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컴퓨터 일반 문제는 정말 출제자의 잘못이지 여러분이 공부를 잘못했다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 거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시지 말라는 감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위로해야지 어쩌겠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의하는 저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거 다 할까요? 컴퓨터 일반 강의 100강으로도 모자라요. 정규 이론 강의 100강으로도 모자랍니다. 어디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자, 컴퓨터 일반 영어 과목의 과락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대거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전체 13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가 그나마 그래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다. 그리고 나머지 8문제는 최고 난이도 문제였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8문제 정도가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 그리고 한 5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이러한 정도로 출제되는 게 정상인데 이 5문제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5문제조차도 일반 시험에서 출제됐다면 난이도가 거의 상급에 해당하는 얘들은 완전 외계인 난이도 정도 되는 이러한 정도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제 강의 들으면 망하겠구나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걸요. 예측 못한 거 강의하고 있는 강사 잘못이고 그러나 저는 강사이지 점쟁이는 아니에요. 저는 무당은 아니에요. 아니 지정된 우리 기준으로 지금까지 출제해왔던 패턴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산직, 여러 가지 국가직, 지방직, 전산직과 관련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우정사업본부로 연락해서 물어봤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 관련된 내용 제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달라. 항상 답변은 똑같아요. 공지해드린 대로 자료 구조, C 언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빼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전 시험과 맨날 그런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 입장으로 당연히 기존에 출제됐던 방향으로 그거에 따라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강의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강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출제가 돼버리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출제 패턴이죠. 특정 과목에 완전히 치우쳤어요. 컴퓨터 구조 문제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구조가 거의 컴퓨터 일반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직, 지방직이나 시험 문제들 보면은 최근에는 컴퓨터 구조 문제가 전자계산기 구조 문제가 비중이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기본은 2문제, 많이 출제될 땐 4문제, 보통 출제되는 게 기본이에요. 기존 계리직 문제들도 보통 2문제 기본. 그런데 이번에 컴퓨터 구조 문제 없습니다. 우리 캐시 메모리 왜 배웠을까요? 램은 왜 배웠니 도대체? 하드디스크는 왜 배웠으며 레이드 시스템은 도대체 왜 배웠고 뭐 한 거야 도대체? 답답해서 울분을 토합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데이터 통신 문제가 무려 4문제가 갑자기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보안과 관련된 문제로 4문제가 출제돼 버리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신기술 용어 문제도 안 나왔고요. 기존에 출제되던 패턴,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 SQL 문제가 거의 꼭 나온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빼버리고 전혀 SQL 문제 전혀 안 나왔어요. 그 많은 SQL 문장들 우리 왜 외웠을까요? 엑셀이 한 문제 출제되던 문제가 갑자기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 문제는 그나마 엑셀 함수가 출제됐는데 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예상치 않았던 부분이 출제가 돼버렸고 시험 범위를 공지했을 때 분명히 엑셀은 수식 및 함수식 등이라고 했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등이라는 거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다 하라고 해야죠. 엑셀 다 해라. 답답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험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이끌어온 강사로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기존에 출제됐던 패턴대로 아니 제 강의 들으신 분들 국가직 지방직 문제들 매번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고득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잘 출제한 문제들이잖아요. 제발 제가 한참 전부터 오래전부터 매번 부르짖고 있어요. 제발 컴퓨터 일반 우정사업본부에 자체 출제하려고 하지 말고 인사혁신처 쪽으로 좀 제발 협조해서 국가직 지방직 문제 출제하는 교수님들 인력풀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 출제 의뢰를 해서 출제하시라 제발. 이런 아니 우정사업본부는 욕먹고 좋아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운영체제 문제가 출제됐죠. 자, 이 문제는 그나마 맞추었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기법이 예방하는 교착상태 발생 조건. 자,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조건은 4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비선점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비선점. 그 다음에 환영대기, 원형대기, 상호배제, 점유 및 대기라고 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교착상태로 들어가죠. 자, 이때 교착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이 상호배제를 뺀 나머지 3개의 조건 중 하나를 부정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비선점 조건의 부정, 선점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영대기 조건의 부정, 점유 및 대기 조건의 부정, 이러한 것들 우리 명확하게 공부했고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어요. 특히 점유 및 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다 신청하게 한다 했죠. 그죠? 중간에 요청하지 않게 미리 프로세스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프로세스들이 요청하는 자원을 미리 신청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게 바로 점유 및 대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 이 문제에서는 운영체제는 시스템 내 모든 자원의 번호를 지정한다. 벌써 여기까지만 읽고 정답 나왔어야 되죠? 공부 제대로 하셨다면 여기까지만 읽고 왜 번호를 지정할까요? 자, 그래서 낮은 번호의 자원을 점유한 프로세스가 높은 번호 자원을 요청할 때 이 문제 비슷한 문제도 풀었고요. 수도 없이 강조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자, 번호를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요청하도록 해야 된다. 자원을. 한쪽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양방향이 돼버리면 싸움이 일어난다.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쪽 방향으로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환영대기의 부정이라고 해서 정답은 2번 원형대기의 부정입니다. 따라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로 소중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절대 놓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왜 저걸 놓쳤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뜩이나 이번 시험과 같이 진짜 어려운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나마라도 맞출 수 있는 5개 정도 문제를 누가 어떻게든 풀어냈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예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앞쪽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뒤쪽에서 조금 여유 있게 문제 풀 만한 여력이 없으셨을 거예요.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역시 운영체제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잘 출제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출제자가 상당히 고심해서 출제했고 얼핏 문제를 바로 봤을 때는 이거 무슨 트랜잭션 기억나시죠? 그죠? 자, 트랜잭션 회복기법 관련된 문제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운영체제였어요. 자, 검사 시점에서 검사 시점 또 나오니까 체크포인트로 생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인가? 했는데 자, 자식 프로세스를 좀비 프로세스. 자, 좀비 프로세스 혹은 고아 프로세스라는 말을 했네요. 자, 좀비 프로세스와 고아 프로세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데 우리는 프로세스의 종류를 공부했는데 좀비 프로세스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또는 고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구분한 프로세스는 협동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단일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공부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엔 그러한 정도 내용이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어떤 시험에서도 좀비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고아 프로세스하고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됐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컴퓨터 일반 강의를 듣든 좀비 프로세스와 고아 프로세스를 언급하는 강의는 없다. 그냥 저 빠져나갈 그냥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해드렸어야죠, 다. 그런데 이런 걸 다 해드리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은 자, 좀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아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에서의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고 조금은 유추를 해낼 수는 있었어요. 자, 고아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고아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 그 여기 보면은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자식 프로세스, 첫 번째 자식이 있고 두 번째 자식이 있고 세 번째 자식이 있어요. 그럼 부모 프로세스를 보니까 부모 프로세스가 시작돼서 여기서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전 뭐라고요? 고아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잘 살아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나는 고아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프로세스가 종료된 이후에 자식 프로세스가 살아있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지금 자식 프로세스 1번은 봤더니 자식 프로세스 1번은 여기서 시작했다라 그랬고 지금 여기서 수행 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식 프로세스 2번은 여기서 작업 미완료가 돼서 모르겠는데 자식 프로세스 3번 봤더니 3번은 여기서 종료, 2번이 비정상 종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종료가, 여기서 3번 종료가 됐네요. 여기서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끝난, 종료된 시점을 보면은 자식 프로세스 1번은 아직 종료가 안 됐고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가 돼버렸어요. 자식은 살아있는데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슬프지만 나는 이제 고아가 된 거죠. 이 이야기 들으니까 슬픈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저희 딸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빠는 이제 아빠 편이 없네, 아빠는 이제 고아네. 이제 그 말했던 게 생각나고 가슴이 아프네. 자, 그런 거죠, 그죠? 지금 나는 지금 자식은 살아 있어, 아직 수행 중에 살아 있는데 부모님은 이 시점에 돌아가셨어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뭐가 돼요? 고아가 되는 거죠. 고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좀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좀비 프로세스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육체 영혼이 분리됐는데 이거 뭔가 육체가 이상해졌고 막 이러고 막 물고 다니고 이게 좀비 아닙니까? 그죠? 이미 죽은 거예요. 종료가 된 거예요. 따라서 얘는 좀비 프로세스가 될 수 없는 거고 2번이냐 3번이냐 가지고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번이 여기 프로세스는 분명히 종료를 했어요. 얘는 자체가 미완료가 된 거고 얘는 분명히 프로세스 한 번이 종료가 됐죠. 그럼 죽은 거예요. 종료가 됐다는 건 프로세스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자원이 미회수가 돼버렸어요. 뭔가 완벽하게 종료가 되지 못한 겁니다. 완전히 죽고 육체 영혼 분리되고 육체는 그냥 뭐 불타든지 땅에서 썩든지 해야지 완전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아니 죽었는데 자원이 내 육체가 미회수가 돼버렸어요. 영혼은 빠져나갔는데 나는 막 이러고 돌아다녀 막. 이게 좀비예요. 비유 들어 설명드렸지만 용어를 이렇게 조금만 유추해내신 분이라면 풀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불가능하죠. 이거를 50초 이내의 문제에서 좀비 프로세스와 고아 프로세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도 이거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게다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좀비라고 하는 건 우리 디도스 공격에서 좀비 PC라고 하는 거나 들어봤지 처음 듣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던 문제다. 그러나 문제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었고 이제 이것이 계리직에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다면 이제 분명히 이 문제는 조만간 국가직 지방직에서 요 비슷하게 응용 출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 자체는. 그래요. 만약에 다른 문제들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고 좀 평이한 정도의 문제라면은 요 정도 문제는 킬러 문제로 아주 잘 만들었다고 저는 칭찬을 했을 거야. 고심해서 만드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히 뚝딱뚝딱해서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거든요. 출제자가 상당히 고민해서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 문제 정도의 자체로 봤을 때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출제된 적도 없는, 공부한 적이 없었던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허를 찌르는 문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 킬러 문제로 넣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문제들도 죄다 어렵게 출제돼버리면서 이러한 좋은 잘 만든 문제가 의미 없게 돼버린 거죠. 자, 따라서 1번 자식 프로세스가 고아 프로세스, 그 다음에 3번 프로세스가 좀비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고아 프로세스는 1번, 좀비 프로세스는 3번에 해당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려웠어요. 자, 3번 문제가 우리가 그나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조차도 문제가 되게 길죠, 그죠? 자, 프로세서가 요구하는 크기에 따라 메모리 영역 할당하는 가변 분할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가변 분할 방식일 때는 일반적으로 원래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가변 분할 방식을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고 외부 단편화가 발생한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가변 분할일 때, 근데 이제 이거는 단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뭐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냐, 또 고정적으로 나는 페이징 기법이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이 메모리가 이쪽 낮은 주소, 높은 주소가 있는데 100MB가 사용 중 남아있고 150MB가 남아있고 200MB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이것들이 지금 단편화된 공간으로 남아있는 거죠. 얘가 지금 내부 단편화로 남았는지 외부 단편화로 남았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문제 조건이 없어요.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너무 커서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남는 공간이 내부 단편화고, 외부 단편화는
프로그램이 너무 커서 지정된 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 공간 자체가 남아버릴 때 외부 단편화잖아요. 근데 이게 내부 단편화로 100메가가 발생한 게 얘가 내부 단편화인지 외부 단편화로 발생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부 단편화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의 합이 250메가바이트, 외부 단편화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의 합이 200메가바이트라고 했어요. 뭘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했냐는 이야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250메가바이트, 200메가바이트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뭘 보고 250 이거 두 개가 내부 단편화라는 이야기고 얘가 외부 단편화라는 이야기예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따라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딱 보신 분들 3번 문제 조금 문제 자체가 길어서 헷갈렸지만 그러나 조금 눈치 빠르게 보신 분들이라면 1번 이 문제를 맞췄어야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자, 따라서 1번 뭔가 이상하다. 뭘 가지고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를 판단하냐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자체가 벌써 옳지 않은 설명이죠. 자, 이번 새 프로세스가 300메가바이트를 요구합니다. 자, 근데 조각 모음을 합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조각 모음을 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각 모음을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얘들을 빈 공간을 다 붙여버리는 거죠. 이제 이동을 시켜가지고 사용 중인 거 절로 밀고 땡기고 얘 밀고 땡겨서 빈 공간 3개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자 100메가, 150메가, 200메가니까 얼마예요? 450메가바이트의 빈 공간이 크게 확보가 되겠죠. 450메가바이트의 큰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300메가바이트짜리 프로그램을 충분히 적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단편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조각 모음을 한다는 건 단편화된 것을 모아버리는 겁니다. 자, 단편화된 공간을 모아버리니까 빈 공간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면은 450메가바이트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300메가바이트 크기의 프로세스를 배치하고 실행할 수 있죠. 따라서 이번 옳은 설명이고요. 낮은 주소에서 높은 주소로 탐색할 경우 80메가바이트를 만약에 배치하려고 해요. 자, 낮은 주소에서 높은 주소로 80메가바이트. 그러면 낮은 주소에서 높은 주소라고 했으니까 자, 낮은 주소 이쪽에서 높은 주소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80메가바이트짜리는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데 자, 먼저 여기서부터 탐색을 해서 여기로 첫 번째 공간으로 들어갔으니까 first fit, 최초 적합이라고 하는 first fit 방식으로 했을 때 100메가바이트 공간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100, 150, 200 중에 80메가바이트에 가장 적합한 건 100메가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최적 적합이라고 하는 베스트 핏 방식으로 했을 때도 역시 여기로 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월스트 핏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월스트 핏 최악 적합으로 했을 때는 200메가바이트 공간으로 할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100메가바이트 공간으로 할당될 때는 최초 적합과 최적 적합일 때 똑같이 100메가바이트로 할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새 프로세스 배치는 최초 적합 그 다음에 최적 적합 상관없이 100메가바이트 공간에 할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 동일하죠? 오케이. 자,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를 탐색할 경우 120메가바이트짜리를 만약에 요구하는 새 프로세스다라고 할 때는 자, 높은 주소 쪽으로 150메가바이트.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탐색을 시작한다 그랬는데 여기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네요. 그죠? 자, 150메가바이트짜리가 여기로 들어간다면 첫 번째 공간으로 들어간 거니까 최초 적합.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최적 적합이라면 얘죠. 베스트 핏이라고 하면은 150메가바이트 여기로 딱 들어가면 딱 맞잖아. 그죠? 베스트 핏은 저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스트 핏은 무조건 최고 큰 데다 넣는 거니까 여기가 월스트 핏이죠. 자, 따라서 얘는 자, 여기다가 할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퍼스트 핏 방식과 자, 월스트 핏이라고 하는 최악 적합. 최초 적합과 최악 적합일 때 200메가바이트 공간으로 들어가죠. 됐네요. 자, 따라서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로 탐색할 경우 120메가바이트를 요구하는 새 프로세스의 배치 위치는 최초 적합과 최악 적합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렇죠. 200메가바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만들었어요.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다만 문제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보통 50초 안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우리의 문제 시간으로 봤을 때 너무 길다 문제가. 그렇지만 뭐 다른 과목이 좀 쉬워서 컴퓨터 일반에서 시간 확보가 됐었다면은 조금 더 시간 확보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을 텐데 우회보에서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옳은 설명으로 이 문제도 잘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이도는 있지만.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맞췄어야 되는 1번과 3번 정도는 맞췄어야 되는 문제인데 같지 않죠. 그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 추출 함수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여러분들께 find 함수나 mid 함수, 그 다음에 left right 함수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 룩업 함수 같은 경우에도 hlookup, vlookup과 별도로 룩업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 근데 문자열 추출 함수이기 때문에 3번, 4번보다는 1번 아니면 2번일 것이다 라는 생각하셨을 거고 제가 주민등록번호 중간에 가져오는 그거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성별 구분하는 거 1번이면 남자, 2번이면 여자 그 1, 2를 가져오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것들에 응용된 거고 비슷한 문제 find와 mid 함수 관련된 것으로 우리 문제도 연습했던 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find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찾고자 하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ind 함수 결과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면 자, find 찾아라. 자, 쌍따옴표로 묶여있는 괄호 닫기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괄호 닫기를 찾아라. B2셀에서. 그럼 B2셀에서 괄호 닫기를 찾게 되면 자, 괄호 0, 2 가로 닫기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로 닫기 얘를 찾으라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find의 결과가 첫 번째 여기서는 4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find의 결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의 find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5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find의 결과를 다 넣어보면 B2셀에서 mid 함수죠. 자, mid, B2셀에서 얘가 시작 위치죠. 두 번째 글자. 왜 두 번째 글자냐면 우리는 0이라고 하는 국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02. 그러면 괄호 02니까 두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야 되죠. 두 번째 글자부터. 그래서 두 번째 글자라고 하는 상수를 쓴 거예요. B2셀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몇 글자를 가져오느냐. 얘 같은 경우는 두 글자를 가져와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세 글자를 가져와야 되죠. 자, 이놈 같은 경우도 세 글자를 가져와야 되죠. 자, 미드 함수는 몇 번째 글자부터 몇 개의 글자. 됐죠? 자, 따라서 두 번째 글자부터 얘는 두 글자, 얘는 세 글자, 얘는 세 글자. 근데 find 함수의 결과가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5가 나오니까 아하, 여기다가 2를 빼주면 여기다가 2를 빼주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2가 되니까 두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 얘는 3이 되니까 두 번째 글자부터 세 글자. 자, 3이 되니까 두 번째 글자부터 세 글자.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런 문제 풀어보지 않고는 절대 못 풀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모의고사나 엑셀 함수 여러분께 열심히 연습시켜 드렸기 때문에 풀어보신 분들 충분히 이 문제는 풀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5문제 정도가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는데 그 5문제도 일반 시험에서 출제됐다라고 하면은 거의 최상급 난이도가 될 정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들어가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 엑셀 문제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근데 앞서 제가 불만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엑셀이라는 과목 개편되면서 엑셀 그래놓고 거기 밑에 설명을 분명히 뭐라고 해놨냐면 함수식 또는 수식 등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는 뭐 기타 등등 뭐 이거니까 뭐 이외에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뭐 할 말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계리직 엑셀 문제는 전부 뭐가 나왔어요? 함수식이나 수식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생뚱맞게 갑작스럽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뭐냐. 셀 안에 표시하는 작은 차트. 셀, 하나의 셀 안에 표시되는 작은 차트. 자, 셀이라고 하는 거는 자, A 1번 셀 이게 하나의 셀이잖아요. 자, A열에 일행. 그때 이게 이 한 칸이 셀이잖아요. 이 하나의 셀 안에 들어가는 차트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추세. 자, 데이터가 변화, 추세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해 나가느냐 이걸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꺾은 선형 많이 쓰고요. 자, 그다음에 뭐 세로막대형 또는 뭐 승패, 뭐 양수 혹은 음수 이런 것들로 이겼냐 졌느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셀 안에 들어가는 간단한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이런 거 보질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거 하면 여기 피벗 테이블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엑셀의 함수 이외에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된다면 피벗 테이블,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시나리오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요.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잘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엑셀이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기능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또 뭐 그래프도 출제되겠네 막. 와, 어디까지 공부하라는 거 어디까지. 그러면 컴퓨터 일반 공부하면서 엑셀 그러면 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1급에서 공부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된다면 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참 편하다. 그죠? 아휴,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정답은 스파크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파크라인이 뭐냐면 요게 스파크라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값들이 있잖아요.
요 값 지정해주고 스파크라인을 해주면 45에서 10으로 자, 뭐 20에서 108로 올라가고 45로 떨어지고 다시 10으로 떨어지고 이것을 간단하게 추세선이라 그래 이걸. 자, 이 값들의 변화를 이렇게 셀 안에다가 하나의 셀 안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프로 표시하는 이것을 스파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답답해요. 그럼 다음 강의 때는 다음 시험 준비하실 때는 시나리오가 뭔지, 피벗 테이블이 뭔지, 목표값 찾기가 뭔지, 조건부 서식이 뭔지. 아니 여러분들 컴퓨터 능력 강좌들 찾아보세요. 아니 그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컴퓨터 일반 안 해. 왜 이럴까 도대체.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 정말. 정말 자제하고 있어요. 예, 시험 당일날은 제가 막 화가 나서 막 육두문자를 쓰고 했습니다만 제가 태어나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욕해보면서 산 적이 없어. 누구에게 막 심한 욕하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혼자 욕해봐 습하고 욕하는 거지. 근데 이거 욕 나와. 이거는 어디까지 하라고 도대체. 이런 문제를 왜 넣느냐고 도대체. 답답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이제 이 문제가 내용은 둘째 치고 이 문제가 이제 범위의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답답한데 이것도. 자, 보세요. 학문적 범위를 봤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학문과 그 다음에 자료구조라고 하는 학문이 자 이전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와 자료구조를 모두 공부를 했었죠. 24년도 이전까지는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모두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자료구조 주로 이 자료구조에서 이제 공부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느냐,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 방식, 그 다음에 정렬, 검색, 해싱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저장되느냐, 뭐 선형구조, 비선형구조,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리고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식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렬, 어떠한 정렬 알고리즘들이 있고 검색 알고리즘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영역이 자료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저장되고 내부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렬을 할 것이며 인덱스 같은 거를 찾아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가고 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학문은 어쩔 수 없이 공통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집합 부분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자료구조는 다 따로 떼지 않고 정보처리 기사나 이런 과목도 그냥 하나의 과목으로 묶어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없었고 자료구조라는 과목만 있었어요. 옛날에 꽃날에.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해지면서 점차적으로 비중도가 이쪽으로 넘어갔죠.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정렬이 되고 어떻게 검색이 되고 이런 것까지 굳이 뭐 중요하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검색할 거며 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쪽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학문적 비중도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 과목이 없고 자료구조란 과목만 있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자료구조를 포함해서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예를 들어 20문제 중에 한 뭐 15문제, 자료구조 문제를 5문제 정도로 이렇게 출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두 학문 사이에는 교집합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로 뭐 인덱스와 관련된 내용이나 저장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본적인 구조, 뭐 비트리 구조나 B+3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파트인데 이거는 지금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해싱이라고 하는 건데 해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자료구조 영역에 상당히 가까워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와 자료구조를 모두 묶어서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정사본부에서 자료구조 파트를 제외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 자료구조를 다 걷어낸다라고 봤을 때는 순수 데이터베이스적 영역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무엇이며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단계. 그래서 이 구현하는 단계에서 SQL 문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트랜잭션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마지막 회복 기법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실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학문이고 여기에 이제 자료구조와 포함되는 이쪽 파트에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며 어떤 식으로 검색이 되고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렬이 일어나고 이러한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작들, 그 알고리즘들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자료구조 학문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과목에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어.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범위 외 문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최대한 어떻게 됐든 공론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여론 조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이걸 우겨버리면 이것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데이터베이스 과목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굳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명시까지 해서 알고리즘 알고리즘 자료구조는 제외한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으면, 굳이 자료구조 영역 내까지 여기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굳이 출제했어야 했느냐. 출제 교수님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분할 해싱이라든지 또는 확장 해싱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하냐?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료 구조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외적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설계하고 사용하느냐가 데이터베이스라는 학문이라면, 자료 구조라는 학문은 그 데이터가 실제 내부적으로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이 되며 어떤 모양으로 저장되고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가고 어떠한 정렬이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렬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자료 구조니까 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도 굳이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라는 학문을 분리를 한다면, 그럼 자료 구조를 제외하기로 했으면 이런 문제 출제하지 말았어야죠. 해보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러나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라고, 이건 분명히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그러면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렇지만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료구조 쪽으로 가까운 겹쳐져 있는, 걸쳐져 있는 건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택 모르시는 분들 없죠? 스택을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과목에 딱 정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스택 많이 배웠죠, 그죠? 여러 스택 나오잖아요. 여러 과목의 운영체제에서 스택 나오고 여러 가지 스택 나왔잖아요. 그런데 스택이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택과 관련된 이 자료 구조에서 공부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 그것까지 그럼 다 공부해야 되나? 앞으로 이것도 그렇게도 출제될 수 있겠네? 이 스택 운영체제 나오는데 뭐 어디까지 공부하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자료구조 13문제로 줄었으니까 자료구조 빼줄게라고 했던 관대함, 그거 어디 갔는데 그건 도대체? 다 해야 되겠네, 다. 문제는 13문제로 줄었는데 이번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을 보면은 20문제 출제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해야 돼, 지금.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싱 색인, 이제 뭐 인덱스잖아요. 그죠? 인덱스. 해시를 이용한 인덱스입니다. 해싱 함수는 우리 공부했죠? 어떠한 값을, 어떠한 키 값을, 어떠한 값이 있어요. 이 값을 특정 해시 함수에다가 넣게 되면은 해시 값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 해시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블록체인에서도 사용되고, 그죠? 암호화에서도 무결성 검증할 때 사용되고, 그죠? 그 다 뭐 데이터 통신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분명히 데이터베이스 과목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과연 아마 인정하기는 싫을 거야. 왜냐하면 쉽게 인정 안 해주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걸쳐 있는 거거든, 양쪽 과목으로. 정답은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안 드릴게요. 기억, 니은. 레코드 개수가 n개일 때 최악의 경우 검색 복잡 또는 선형 탐색과 똑같아요. 해시에 의해서 주소값을 결정했는데 똑같은 주소가 나와. 계속 똑같은 주소가 나오면은 계속 똑같은 공간에 저장되거든요. 똑같은 주소값으로 똑같은 공간에 저장돼. 그러면 최악의 경우 얘를 찾을 때 하나, 둘, 셋, 넷, 5번 만에 찾거든요. 원래 해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계산을 통해서 주소를 결정하고 그 주소값으로 빠르게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선형 탐색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해시 함수의 원래 복잡도는 한 번 만에 찾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빅오 노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빅오 표기법이라고 해요. 자료 구조에 나오는 내용의 이 내용 자체가. 빅오 표기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자료 구조에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나타낼 때 빅오 표기법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한 번만에 찾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적은 이거예요.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n번 만에 찾습니다. 선형 탐색과 똑같은 복잡도를 가져요. 답답하다. 이걸 알아듣겠어요, 그죠?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자료구조 공부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강의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 옳은 설명이고요. 자, 충돌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주소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는 콜리전이라고 해서 충돌 발생이라고 합니다. 다 자료구조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 해시 테이블 안에서 빈 공간을 찾는데 그것을 우리는 개방주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 다른 빈 공간을 만들어서 별도의 공간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폐쇄주소법이라고 해서 체이닝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자, 그러한 내용들 다 자료구조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 자체가 옳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기억 니은이고, 자, 디귿의 이제 분할 해싱은 범위 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리을번의 확장성 해싱은 레코드의 크기를 가변 길이가 아니라 고정 길이입니다. 일정한 길이로 만들어내는 걸 확장 해싱이다. 해시 확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깐 설명드리면, 자, 해시는 분할 해시 분할이 있고 범위 분할이 있어요. 해시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해시 함수로 나온 값 자체를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값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범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걸 검색할 때 편하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특정 범위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건 범위분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특정 열의 값을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분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범위분할이라고 하기 때문에 해시 분할이 범위분할에도 적합하다. 틀린 거예요. 지금 뭐 설명드려도 이거 뭔지 모르실 테니까 구분된다는 거. 그래서 범위분할이 따로 있어요. 범위분할이. 그래서 범위분할에 해당하는 거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확장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확장해시는 얘를 버킷이라고 하잖아요. 이 버킷의 크기를, 지금은 이 버킷 크기가 2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하나의 버킷이에요.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하나 버킷이에요, 요게 이제 7급 전산직에 출제된 문제 제가 갖고 온 건데, 요게 하나의 버킷이고 요게 하나의 버킷이에요. 딱 버킷이 2개예요. 그러면 이 버킷이 2개일 때 확장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얘를 일정 길이로 만들어버려. 일정 길이로. 그럼 이때 0이다 1이다 이게 뭐냐면 맨 앞에 첫 번째 최초 비트, 첫 비트를 가지고 아마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면 보세요. 자, R1은 0, 1, 1, 0, 1이자 0으로 시작하죠. 자, 0으로 시작하니까 여기 저장돼. 0, 1, 1, 0, 1. 그 다음에 두 번째 R2는 1로 시작하죠. 첫 번째 비트가. 자, 따라서 1, 0, 0,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0, 1, 0, 0, 1이잖아. 그럼 여기로 들어와야 되겠죠. 0으로 시작하니까 0, 1, 0, 0, 0 여기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100, 알파는 어디로 들어와요? 자, 여기로 들어오겠죠. 100, 10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꽉 찼죠. 공간이 꽉 찼죠. 버킷이 2개라고 했어요. 다 찼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값 예를 들어서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얘는 0016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 00110 여기로 와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00011 얘 어디로 가라고? 그 다음에 11101 얘는 이리로 와야 되는데 1110 역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지정된 공간 버킷은 2개밖에 없는데 얘를 가지고 한 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나눴더니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눠버렸더니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어요. 오버플로우. 이게 오버플로우죠? 지정된 크기보다 넘쳐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얘들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확장 해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지정된 버킷의 크기가 아니라 가변적으로 동적 해싱이라 그래. 동적 해싱. 그래서 이렇게 이번엔 바꿔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역시 버킷은 2개죠. 크게 2개의 버킷인데 00, 01, 10, 11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최초 2비트를 끊어가지고 저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01101이니까 01, 01, 101 여기로 들어오겠죠. 01. 그 다음에 10, 01 여기로 들어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있는 2비트를 가지고 쭉 저장하면 저기 있는 데이터가 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럼 확장시켜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장한다. 이게 확장 해싱이에요. 따라서 이 지정된 얘는 한 비트면 한 비트, 2비트면 2비트, 고정 길이에요. 고정 길이. 근데 이걸 가변 길이라고 해서 얘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해서 틀린 거예요. 고정된 길이의 스트링으로 주소를 판별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확장 해싱이라 그래요. 동적 해싱 방식 중에 하나예요. 다 자료 구조에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의제기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했듯이 어떤 여론이 중요하다. 좀 압박을 좀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답변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참 쉽죠, 그죠? 에이, 답답하다.
자, 7번입니다. 릴레이션 R, A, B, C, D의 함수 종속 관한 설명.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쉽지 않았던 문제예요.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함수적 종속성을 공부하면서 페포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암스트롱의 공리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7급 전산직에서 주로 출제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도 7급 전산직에서 주로 출제됐던 내용인데 7급 전산직에서 출제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금 함수적 종속 관계를 봤을 때 A가 B를 결정해. 그 다음에 A, B가 C를 결정해. 그 다음에 C가 D를 결정해.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B가 C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C가 D를 결정하잖아요. 이거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거 자체를 이행적 함수 종속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자 보시면 첫 번째 잘 모르겠지만 함수적 종속 A이면 C가 성립한다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yes라고 한다면 그러면 A이면 C다가 성립한다면 A이면 C인데 C이면 D다가 성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번이 옳은 것이라면은 그러면 3번 삼정규형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얘는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왜? A가 C를 결정한다라는 종속성이 성립되는 게 맞다면 그럼 A가 C를 결정하고 C가 D를 결정해. 자, 그러면 A가 C를 결정하고 C가 D를 결정하면 A가 D랑 직접 상관이 없는데도 A가 D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행적 함수 종속 아닙니까? 이행적 함수 종속이 발생되는 거니까 1번이 맞다면 4번이 틀린 거죠. 만약에 4번 삼정규형을 만족한다면 1번이 틀린 거죠. 삼정규형을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이행적 함수 종속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번이 맞으면 4번이 틀려. 4번이 맞으면 1번이 틀려. 그럼 분명히 답은 1번과 4번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출해내셨어야 되는데 자, 함수 종속 A, B이면 D다. 이것도 성립한다. A는 이 릴레이션 R의 후보키이다. 자, 이건 이제 어떠한 예를 들어 이제 볼 수 있냐면 보세요. 지금 이 릴레이션에서 지금 A가 B를 결정한다라고 함수적 종속 관계 볼 수 있나요? A가 B를 결정합니까? 그렇죠. A가 B를 결정하죠. 왜냐하면 자, A가 B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함수적 종속 관계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어요. A가 B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A에 대응되는 B값이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 만약에 A의 값이 1인데 대응되는 B값이 가도 있고 나도 있어. 그러면 이때는 함수적 종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라 했어요. 나쁜 놈이라 했죠. 그죠? 한 사람만 찍어야 되는데 여러 명 찍은 경우 이 경우가 문제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함수적 종속 관계를 보면 A가 B를 결정하죠. 자, 1은 가. 1에 해당하는 값은 가. 2에 해당하는 값은 나. 3은 나로 대응돼. 4도 다로 대응되고 5는 가로 대응돼. 딱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잖아. 그죠? 아, 이게 또 무슨 소리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그건 뭐 더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물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값으로 다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A가 B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A, B가 C를 결정한다라 했어요. 아까 함수적 종속 관계에서 A가 B를 결정한다라 했고 그 다음에 A, B를 묶어서 A, B를 묶은 값이 C를 결정한다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때 B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A가 B를 결정하고 A, B가 C를 결정한다. 그럼 보세요.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 B가 가.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C값은 A. 2, 나. B. 3, 나. C. 4, 다. A. 5, 가. A. 하나의 값을 이렇게 대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B값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 왜? A값이 이미 다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어떤 나라에 자식을 오직 한 명만 낳도록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다 자식 한 명만 갖고 있어. 이거 아빠야, 아빠. 아빠. 자, 이거 부인이에요, 부인. 이거 자식이에요. 내 부인 한 명이죠? 그죠? 내 부인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의 자식도 한 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명밖에 못 낳는다고 자식. 그 부인의 자식도 한 명이에요. 그러면 나와 내 부인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놈이에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부인의 자식, 가의 자식이 A란 말이야. 그러면 이 남편과 이 부인의 자식도 A지. 그냥 얘 두 개 묶어서 얘를 결정하나.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면 C다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남편의 부인 한 명입니다. 그래서 A가 B를 결정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남편과 부인을 합친 그 남편과 부인, 그 자식인 또 한 명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A가 C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A 값에 대응되는 값 당연히 보세요. A와 C의 대응 관계를 보세요. A 1에 대응 관계 1 대응 하나, 값 하나잖아. 2 하나, 3에 대응되는 값 하나, 4에 대응되는 값 하나, 5에 대응되는 값 하나. 또 여기서 1도 A고 4도 A고 5도 A니까 아닌가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들 질문이라고 제가 누차 수십 번 설명드렸어. 따라서 A가 C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종속성이 나와요. 따라서 여기다 어차피 A가 B를 결정하기 때문에 A, B를 묶어서 C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함수적 종속성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냥 A가 그냥 C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C가 D를 결정한다라 했어요. 자, C가 D를 결정한다 했으니까 C에 대응되는 A가 샵이야. 여기도 그럼 샵이어야지. 여기도 샵이어야지. 만약에 A의 결정가 여기는 샵인데 여기에 만약에 물음표가 나왔어. 그러면 C가 D를 결정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A에 대응되는 값이 샵이면 다 샵이어야 돼. 다 샵이어야 돼. 그죠? B에 대응되는 값도 샵이고 C에 대응되는 값은 골뱅이고. 자, 그래서 A에 대응되는 값은 다 샵이야. 그 다음에 B에 대응되는 값도 샵이야. 딱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잖아. 그 다음에 C가 대응되는 값은 골뱅이야. 그러니까 이제 C가 D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바로 이런 관계. 그래서 지금 A가 C를 결정합니다. 근데 C가 D를 결정해요. 따라서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A가 B, C, D를 모두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호복키가 되는 거예요. 천천히 모르겠으면 이시정지하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풀라고.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이행적 함수 종속이 존재해요. 어려웠죠. 자, 8번 문제는 이제 찍어서 맞춰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 기초이론 강의나 정규심화 강의에서 잘 나오진 않는다. 왜냐하면 유지보수 단계는 컴퓨터 일반에서 거의 근데 우리 기출문제도 있었어요. 한 번인가 두 번 출제됐죠. 그죠? 그리고 거의 출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만 쭉 드리고 넘어갔어요. 자, 유지보수 단계에서 수정 유지보수. 이거 에러 있는 거 에러 찾는 거. 자,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가동을 합니다. 유지보수 단계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유지보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버그가 나왔어. 에러가 나왔어. 에러 정정한다. 수정 유지보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 그랬어. 새로운 기능 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보다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게 뭐예요? 완전한 유지보수. 완전한 유지보수. 3번이죠. 따라서 용어를 가지고 아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게 수정이야? 예방이야? 적응이야? 뭔가 완전해지는 거구나. 더 보다 퍼펙트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국어적 의미로 3번을 찾아냈어야 되고, 물론 뒤쪽에서 우리가 유지보수 단계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 기존 커밋에서 많이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우리 본 강좌 그 다음에 심화 강좌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자, 9번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명세서. 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또 이제 정답 논란이 되는 건데, 참 답답합니다. 이거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명세서. 자, 우리 이제 요구 조건을 분석하는 요구 조건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명세서를 만들죠. 그럼 이제 이 안에 포함되는 거는 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DFD라든지, 또는 뭐 우리 공부했던 UML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UML에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여러 가지에서 활용이 되죠. 어떤 기능 같은 거를 이렇게 도식화 시켜줄 때, 그럴 때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도 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자, 우리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기술해서, 자, 나 혼자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래머, 개발자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고객도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문서를 이제 우리는 요구조건 분석 명세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requirement, 뭔가 요구한 것을 갖다가 그 표현한 문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제약 조건. 자, 이제 앞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어떠한 제약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기술은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시스템의 자료 구조에 대한 명세.
자료 구조에 대한 명세, 이 부분도 사실은 포함된다라고 또 나오는 자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의 자료 구조나 어떠한 시스템의 어떠한 아키텍처 구조나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설계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RS가 아니라 설계는 디자인이죠. 자, SDS라고 하는 요 문서 안에 들어간다라고 본다라고 보면 니은은 일단 제외가 되기 때문에 1번, 3번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문제 정답은 이제 제가 가다반에서도 했고 우정사본부에서도 2번 정답으로 발표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인수를 위한 테스트 기준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3번 디귿이란 말이에요. 디귿.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을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정사본부에서 받아들여 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대한 자료를 제시해서 이의 제기를 하기는 했어요. 지금부터 그 이제 근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명세서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발표한 문서가 여러분들 우리 그 IEEE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IEEE 자, 정기 표준 무슨 협회라고 했던 거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어떠한 표준안을 만들면 그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 뭐 802.3, 802.11 이거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가지고 표준 문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 명세서와 관련된 표준에 대해서 발표를 한 문서가 있어요. 자, 그 문서가 바로 IEEE 스탠다드 830이라고 하는 문서인데 이 문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요구 조건 분석 명세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를 쭉 표준 그 방식을 주장을 정리를 해서 발표한 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 이 요구 조건 분석 명세서에 들어갈 5가지 항목. 그래서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의 개요가 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개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 들어가고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4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External Interface Requirement라고 해서 자,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게 들어가죠. 자, 이제 그 아래 세부 조건에 보면은 이제 자, 바로 이 네 번째 외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이 내용의 세부 사항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자,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사용할 인터페이스에 대해 작성한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자, 이러한 종류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830 문서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제가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830 표준화 문서에서 자, 우리 SRS 문서 안에는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도 옳은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을 2번과 4번으로 중복 정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 역시 이제 받아들여 줄지 어쩔지는 이제 뭐 정확히는 미지수입니다. 왜냐면은 짜증이 좀 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실제 830 문서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나 이 서브섹션 이것은 also describe 뭔가 기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오퍼레이트 동작하느냐. inside various constraint 뭔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하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한 거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이러한 제약 조건들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자,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께 일단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설명이 어떠한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상세 내용은 SRS가 아닌 별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세의 문서로 정리한다. 아마도 출제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한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소프트웨어 요구 조건 분석 명세서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 사용자 요구 조건을 분석해 봤더니 내가 개발할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가 메뉴가 상단에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 같고 자, 이 메뉴는 팝다운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눌렀을 때 메모가 어떻게 늘어나야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메뉴의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요구 조건 분석 명세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된 세부적 상세 내용은 자, 설계 상세 내용은 별도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세의 문서로 정리한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 출제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 제기를 받아들여 줄지 않을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상세 내용을
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건 뭐 빼박이긴 하겠지.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할 거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명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세한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세서의 문서로 정리한다라고 아마 답변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짜증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구분을 해서 국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고요. 이 문제가 7급 전산직 문제에 2017년도에 나왔던 이 문제를 응용해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분명히 정답이 2번이에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인터페이스 명세를 썼다라고 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문제는 아키텍처가 들어가잖아. 아키텍처. 이 어떤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관련된 것은 분명히 이건 설계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벌써 틀렸단 말이야. 얘가. 그래서 요구조건 분석 명세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을 때 얘는 아키텍처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명백하게 2번이 틀린 거야.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냥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어떤 상세적인 내용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뭐 문제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할 만한 게 아닌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내용은 분명히 SRS에 들어가니까 이거 분명히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을 혼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험 주최 측은 그렇게 자비롭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제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인 사용자 분석 명세서 안에는 분명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된 개괄적인 전체 이론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로 따로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분명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제 명세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세부 사항을 다 꼼꼼히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그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굳이 아니 잘 출제되지도 않던 것도 취급 영역에서 출제되는 건데 취급 영역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키텍처 같은 거 들어가서 이런 아키텍처 구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니까 명백하게 2번이 틀려요. 이 문제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니라 이게 틀린 거라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명세를 기술한다는 거 이거를 틀렸다. 이거를 참 문제를 내야 됐을까요? 자 어쨌든 최대한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걸 받아들여 주느냐 어쩌느냐는 이제 뭐 우정사본부 출제자의 공이 넘겨진 거니까 최대한 저 모든 자료들을 다 제시해서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자 10번부터 이제 13번까지가 이제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빠르게 할게요. 자 버퍼 오버플로우. 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범람한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메모리 공간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배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배열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공간에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 6개, 7개, 8개 막 해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메모리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이 우리 C 언어나 이런 언어는 이 바운더리 경계값 검사를 하는 걸 안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배열이 입력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입력돼 딱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허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범람하게 여기 넘쳐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데이터가 입력돼 버리면서 뭔가 악영향을 미치는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 공격이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이때 버퍼로 사용되는 거는 우리 메모리의 스택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자, 우리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때 스택이나 또는 동적 메모리 공간에 힙이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이나 또는 힙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았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조금 찾아낼 수 있었던 게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데이터의 유형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로 인한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틀렸죠. 데이터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형 데이터냐, 문자 데이터냐, 날짜 데이터냐, 논리 데이터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유형에 대한 게 아니죠. 데이터 유형이 아니라 데이터의 크기예요. 데이터 크기. 그래서 1번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답으로 찍어냈었어야 돼요. 정답이 1번입니다. 자, 1번 공격 대응 반항이라고 해서 무슨 뭐 스택 가드가 있고 스택 실드가 있고 자, 이거는 컴파일러 차원에서
컴파일러 차원에서 미리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소 공간 이미 추출. 이거 어떻게 공부할까? 그 다음에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set UID. 자, set UID라고 하는 거는 유닉스나 이런 운영체제에서 루트 아이디, 루트 권한, 최고 권한이에요. 자, 이것으로 설정된 프로그램을 공격 대상으로 해서 마치 관리자 권한을 그냥 빼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 이 내용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보보안 기사 관련된 그런 시험에서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다 공부해야 될까? 그냥 한 문제만 출제됐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냥 이 정도 문제 출제됐다면 그냥 이 문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할 텐데 앞으로 뒤로가 계속 그렇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은 뭐 정보보호 3요소. 이거는 맞췄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정보보호의 3요소라고 해서 제가 CIA, 미국 중앙정보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기밀성, 그다음에 무결성, 그다음에 가용성 세 가지 CIA. 그래서 스니핑은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는 도청이니까 도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밀성을 노리는 공격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암호화를 이용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 도스 또는 디도스 공격.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도스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이 만약에 정보보안 요소에 무엇을 저해하는 공격이냐? 이거 출제될 수 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가용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용성. 자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서비스하지 못하게. 따라서 기밀성이 아니라 가용성. 두 개가 바뀌었죠? 자, 3번 기밀성은 허가받은 사용자, 객체만이 정보의 내용 수정. 자,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드렸습니다. 기밀성과 무결성 두 개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라. 허가받은 사람만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기밀성이고 허가받은 사람만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뭐다? 그렇죠. 무결성이라 했잖아요. 무결성. 따라서 기밀성이 아니라 무결성이라고요. 기밀성은 허가받은 사용자 또는 객체만이 정보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이거 한마디로 달라진다라고 제가 엄청 강조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 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출제될 수 있다고 이거 엄청 강조드렸던 내용이에요. 아차 싶으실 거겠죠. 지금 틀리신 분들은. 따라서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변조라는 말이 나오죠. 자, 두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중간에 변조하는 중간자 공격. 변조한다라 했잖아요. 변조와 관련된 건 뭐예요? 무결성. 4번이 옳은 설명이에요. 따라서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수업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1, 2, 3번. 이건 적중됐다라고 제가 막 생색내도 될 만한 문제인데 틀리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쉽지 않았죠. 12번입니다. 자, UDP, TCP와 UDP를 구분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UDP 사용하는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 암기하시라고 제가 너무 강조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메인 네임 변환시켜준 DNS, 그 다음에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시라 했죠.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망갈리 프로토콜 요거 주의하시라 그랬고 최근에 출제된 게 트리비얼 FTP라고 해서 TFTP라고 하는 요런 게 출제됐었다. 요거 반드시 암기하시라라고 설명드렸고 그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많이 틀리셨을 거야. 자, UDP는 비연결지향 프로토콜이며 여기까지 맞았는데 패킷을 주고받기 전에 미리 연결을 한다는 건 연결지향이니까 틀렸죠. 1번은. 그 다음 2번. UDP를 사용하는 응용계층 프로토콜은 DHCP. 이거 안 봤을 거야 아마. SNMP. 2번 맞네? 그래서 시간은 없으니까 더도 보지 않고 2번 찍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답답합니다. 이따위 출제를 했을까? 이 내용은 이상이 없죠. 그죠? 웰로운 포트라는 게 있잖아요. HTTP는 80번을 웰로운 포트로 사용하고 뭐 FTP는 뭐 21 몇 번을 쓰네 외웠잖아요. 그죠? 이거를 DHCP의 웰로운 포트가 443이 아니고 67 또는 뭐 68인가 이걸 쓸 거야 아마. 그 다음에 SNMP의 포트 번호는 161, 162를 씁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틀렸다는 거는 이 DHCP의 웰로운 포트 번호 이게 틀렸다는 거야 이게. 이거를 과연 외우고 있는 사람 네트워크 관리자들도 DHCP 포트 번호 이걸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틀렸다고 이거 틀린 거야 이게.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제가 TCP UDP 헤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했어요. UDP 헤더는 송신 포트, 수신 포트, 그 다음에 전체 길이, 그 다음에 체크성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TCP UDP IP 헤더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야 2번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UDP 헤더 크기는 16바이트가 아니라 8바이트 크기죠. 8바이트 크기.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짜증납니다. 안타까워요. 자, 13번 들어갑니다. ARP 스푸핑.
자, ARP 스푸핑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만약에 스푸핑이 나오면 ARP 스푸핑이 유력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죠? DNS 스푸핑은 DNS 정보를 속이는 거고 IP 스푸핑은 IP를 속이는 거니까 이거는 딱 그 나오는데 ARP 스푸핑이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 ARP를 모르면 못 푼다. 그래서 만약에 스푸핑이 나오면은 ARP 스푸핑이 나오니까 주의하시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험 보기 얼마 전 문제풀이 할 때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ARP라고 하는 거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맥 어드레스로 변환을 하는 거니까 바로 ARP 스푸핑은 맥 어드레스를 위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라우팅 테이블에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요? 아니죠.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IP 어드레스, IP 주소를 가지고 목표 컴퓨터를 찾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테이블이기 때문에 얘는 맥 어드레스하고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전송 계층 공격으로 여기서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전송 계층이 아니죠. 왜냐하면 맥 주소를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건 맞는데 아마 2번 정답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지금 맥 어드레스가 속이는 거니까. 근데 전송 계층 공격이 아니죠. 맥 어드레스는 데이터 링크 또는 네트워크 계층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틀렸잖아요. 2번. 자, 공격 대응 방안은 ARP, 스태틱 명령, 스태틱 옵션 주는 거예요. 정적이란 이야기 뭐냐면 이 ARP 이 테이블을 아예 고정되게 I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를 아예 그냥 고정 IP를 딱딱 줘가지고 바뀌지 않는 걸로 딱 만들어서 변하지 않게 누가 수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적 테이블로 아예. 그래서 그 다음에 ARP 리플라이를 무시한다. 그러면 이게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적으로 만들어서 수정하지 못하게 ARP 테이블을. 그래서 3번 정답인데 이게 쉽겠어요? 이 정보보안 기사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스위치의 맥 테이블을 버퍼를 오버플로우 시켜가지고 얘를 더미어브처럼 멍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는 이건 스위치 제밍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2번 정답으로 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역시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자, 해설 강의 열쇠 문제를 이렇게까지 풀 일이야 싶지만 일단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왜 이렇게 출제를 했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제발 우정사본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출제를 했으면 좋겠다. 출제자야. 나는 막 어려운 문제 출제했고 나 이런 문제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가시로 흐뭇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넘게 길게는 몇 년 동안을 이 시험 하나를 보고서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는 단지 문제를 어렵게 출제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험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 범위 안에서 과거에 많이 출제되던 어떤 패턴들 이러한 것들에 맞게 출제가 됐고 그게 어려워서 내가 떨어졌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또 치중되어 있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들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냥 엿먹어라. 이거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더 이상 좋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를 해야 되느냐? 우정사본부는 좀 이 생각을 좀 할 리도 없겠지만 바라지도 않아요. 이제 컴퓨터 일반 없어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출제할 거면 이따위로 출제할 거면 게리지 컴퓨터 일반 없어져서 저 바꿀모도 좋아요. 딴 거 하고 살지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느니 30년을 넘게 강의를 해왔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고 많은 정말 책임감도 갖고 또 나름대로 어떠한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사람인데 이건 너무한다. 우리 아니면 누구도 이해 못할 거예요. 이게 왜 저러고 있는지. 문제 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지 하고 비아냥거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죠. 왜 이랬어야만 했을까? 답답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최대한 이의 제기를 해서 요청을 하겠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로를 하면서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드리면서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조차도 다음 시험에 더 적중할 수 있어요. 더 잘해드릴게요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게 끝나는 것 같긴 하지만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제발 인사혁신처로 넘겨서 좀 기존 국가직 지방직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그 패턴으로 출제될 수 있게 제발 넘겨주세요. 시험 문제 조금 쉽게 출제한다라고 해서 변별력 없지 않아요. 2024년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된다라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험생들 꼭 골탕 먹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